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61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사놓고 듣지 않은 음악이 있나요? 사놓고 보지 않은 영화는요?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은 있겠죠? 팬심으로, 충동으로 혹은 광고에 속아서 결제한 아이들이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다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쓰다가 아직도 쓰는 중인 글도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본격 글쓰기에 자극받는 방송, 여기는 이 책 이 글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책 이 글을 챙겨갈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뭐든 물어도 다 대답을 해줄 것만 같은 우리의 알파샤,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없군요. 그럴 것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요즘 뭐 아니겠지. 네, 저희는 알다시피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아마 저희 일하는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니네가 피곤하든 말든 내가 알 바는 아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근래 했었던 가장 신나는 일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컨택트를 봤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나요? 네. 영화 원제로는 어라이벌이죠. 네. 그리고 책 원제로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 너의 인생의 이야기. 당신이나 너나. 다르죠. 그렇죠. 네. 너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네. 확실하진 않아요. 맞을 겁니다. 네. 네.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였나? 그럴 거예요. 네. 하여튼 그거를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보기 전에 저는 회사 동료분 한 분이 그 영화를 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굉장히 혹평을 하셨어요. 네. 안 좋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나는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영화 탑3 안에 들 것 같은 진짜로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봤습니다. 진짜. 네. 아니 근데 상황이 약간 몰입될 수 있겠다 샤샤님은.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그 영화 자체는 그렇지 예, 그런 게 나오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막 자녀에 대해서 읽진 않았고 저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면서.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꼭 클라이맥스가 뭐가 있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울기 시작해가지고 영화 끝날 때까지 줄줄 울고 있어서 옆에서 아내가 익숙하다는 듯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영화 저도 꼭 봐야겠네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면 원작도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원작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원작에 그런 위기 해결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스케일이 좀 크죠. 예고편 보니까 그쵸. 스케일 크던데. 네, 스케일 크고 위기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글에는 위기가 없잖아요. 그냥 왔다가 떠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쵸. 여기는 위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고 뭐 근데 그 회사 동료분이 어떤 점에서 실망하셨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더구나 이제 어차피 안 들으실 거예요. 예, 그러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원작을 보고 봤으니까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영화를 볼까는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상상해 보면 실망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 나왔지만 책에 나온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이랄까 미래를 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문학적 상상력으로는 초능력을 얻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교차 편집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맞아요. 영화의 시나리오로 가면 이게 약간 생뚱맞은 능력을 얻게 되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허용이랑 약간 다른 느낌에서 그래서 그런 점의 개연성을 실망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군요. 엄청 잘 봤습니다. 이게 약간 취향의 문제라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또 다른 직장 동료 두 분은 굉장히 좋았다고 또 볼 거라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요즘에 영화를 못 본 지 좀 오래돼서 다시 드라마를 또 하나 보고 있어요. 영화가 안 되면 드라마죠. 네, 드라마 다시 보기를 결제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뭐 보시나요? 그 미싱 라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아직 방영 중 아닌가요? 네, 방영 중이고요. 오늘 아마
오늘 몇 회가 나온다고 말하면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네. 네. 몇 회지 근데? 아무튼 좀 남았어요. 근데 네. 저희가 1편부터 이제 아내랑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걔가 시청률이 한 4% 5%밖에 안 나온대요. 아 그래요? 그 시간대에 하는 다른 방송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뭐 나오나요? 김과장 뭐 하는. 김과장 1등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게 1등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김과장을 못 봐서 평가는 할 수 없는데 미싱 라인이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뭐랄까 개연성이 좀 부족하긴 해요. 왜 저기서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정치자분들은 내용을 모르실까요? 4.5% 막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네. 외국으로 공연인지 뭔지를 가다가 전용기가 추락해서 아이고. 무인도에 난파되는 얘기예요. 무인도에서 연예인이나 코디나 뭐 매니저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서로 생존하던.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비밀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랑 연결되기도 하고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 죽이고. 그 안에서. 네, 그런 얘기인데 은근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오늘 하는 거 전에 하나를 아직 남겨놓고 안 보고 있어요. 난 뭐 본방으로 못 볼 것 같아서 이어서 끝까지 좀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공고님 은근 그런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시그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시그널도 재밌게 봤습니다. 하셨고 그런 거 봐요. 근데 무인도에 갇히면 꼭 살인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사람들이 무인도에 난파하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질까요?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안 죽일 것 같거든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노동력이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극중인물 중에 한 명만 나빠요. 그렇군요. 일단 한 명만 나쁜데 걔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구 한 명이 죽임을 당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고. 그렇지, 죽을 수 있구나, 죽일 수 있구나. 그 드라마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만약에 한 6명, 7명이 있어요. 한 명만 나쁜 놈이야. 근데 걔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6명이 그 한 명을 못 당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못 당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명확하게 그거지. 한 명은 쟤를 죽일 수 있어. 난 죽일 거야 라고 오고 다른 사람은 얘를 방어해야 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라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서 오는 갭 차이가 크더라고요. 크겠죠. 그래서 혼자 불사신처럼 계속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데 제대로 다 대응을 못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답답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좀 되고. 그렇죠. 이해가 되지. 그 원래 사이코패스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나 희생자들 한테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동정심이다라고 대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그렇구나. 네. 자, 무슨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되게 자연스럽네요. 네. 그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티븐 킹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미스터리나 호러 이런 쪽으로 유명한 사실 미스터리 작가라기보다 공포소설, 호러 소설 작가로 유명한 분이고요. 우리가 알만한 소설도 있는데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 글쓰기 책이고 2000년쯤에 나왔어요. 일단 그 저자인 스티븐 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미국의 상업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작가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얼마일까요? 3억 인세가. 5천. 인세요? 인세가 글쎄요. 한 권당 1,000원으로만 잡아도 모르겠네요. 네. 한 권당 1,000원으로 잡으면 3,500억이겠네요. 우와, 엄청난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 걸 내가 돈 주고 사서 나도 보고 막. 네. 이분은 1947년 9월 21일에 메인주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작품의 메인주가 중심이 되는 배경이 되는 작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SF, 판타지, 호러 소설, 뭐 영화 등에 심취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소설을 쓴 그런 분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잡지에 단편 소설 투고하면서 이제 빠듯하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캐리라는 소설, 영어로도 나와서 유명한 작품인데 이 소설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소설가로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 책에서 봤던 여러 장면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캐리가 성공했다는 걸 전해드는 순간을 적어놓은. 아, 그렇죠. 네. 그걸 보는데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그럼 막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한 50편 넘는 장편이랑 한 200편 가량의 단편을 발표했고요. 이분은 장편 쓰는 게 일하는 거고 단편 쓰는 게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화된 작품 숫자도 많아서 극장용 영화로 한 6, 70편 이상, TV용 단편도 30편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게 그 공포 소설이면서 공포 영화인 캐리, 샤이닝, 미스트. 전 미스트도 스티븐 킹 작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공포 소설은 아니지만 유명한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미저리. 미저리도 공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이 다 스티븐 킹 원작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그 유혹하는 글쓰기는 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라는 잡지겠죠. 잡지가 선정한 새로운 고전들 1983년부터 2008년간 최고의 서적 100선에서 21위에 선정되었으니까 소설도 잘 쓰는데 산문도 잘 쓰고 네. 글쓰기 강의론 책도 잘 쓰고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아직도예요. 아직도죠. 네. 네. 그래서 아직도인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매우 심플해요. 왜인가요? 너네 모여서 글 쓴다면서 아직도 이 책 안 읽어봤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 창작론 책 하나 정도는 읽어봐야지. 그렇지. 보고 해야지. 그럼요. 근데 보고 나니까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어요. 그 진작 봤어야 된다. 그래. 와, 괜히 봤다. 그렇지,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됩니다. 진작에 봤으면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안 보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그래. 이런 느낌이 같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븐 킹 그 다른 작품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캐리라는 작품이 1974년도에 나왔는데 그 왕따 당하던 여고생이 초능력에 눈을 뜨면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막 하는 네. 그런 소설이고요. 네. 샤이닝이라는 소설은 1977년에 나왔는데 뭐 귀신 들린 호텔의 관리인으로 일하게 된 소설가가 미치는 이야기. 이거는 잭 니콜슨 주연의 영화로도 유명한. 네, 그 짤방이 굉장히 유명하죠. 문틈으로 보고 있는. 다음. 네. 전 사실 근데 미스터리는 좋아하는데 공포물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포물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엑소시스트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그게 약간 롤러코스터랑 비슷해요. 롤러코스터도 거의 안 타거든요. 네. 정말 꼭 타야 할 때를 빼고는 제 기억에 마지막 탔던 게 중학생 때였네 그랬어요. 그냥 수학여행 가서 꼭 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강조하지 않으셔도 네.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근데 롤러코스터는 제 느낌엔 그렇거든요. 네. 굳이 왜? 라는 느낌이거든요. 나는 지금 내 인생도 충분히 스펙터클한데 왜? 이런 느낌인데. 돈까지 내고 2시간 기다려서 왜? 그렇죠. 공포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 굳이 왜 이런 느낌이라 안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봤더라고요. 저 검은 사제들은 봤어요.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그 제가 못 봐서. 사실 저도 다른 공포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귀신 나오고 퇴마하고 이러니까 약간 공포스러운 장면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거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의외로 내가 공포 영화를 잘 볼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예전에 링 있잖아요. 링을 책으로 먼저 봤어요. 책으로 먼저 보고 왜 봤는지 모르겠어. 무서운지 보면서 무서웠거든요.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영화도 보고 제 기억에 제가 극장에서 본 공포 영화 중에 그 어릴 때 본 가위라는 한국 영화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무서웠어요. 무섭고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은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공포 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의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작품으로는 뭐 미저리. 미저리는 유명하죠, 굉장히.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 작품이고 네. 그린마일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게 어떤 교도관이 무고하게 누명 쓰고 갇힌 신비로운 치유력을 가진 흑인 죄수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 이거 원작 소설 있는지도 모르고 어릴 때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다니던 봉사활동 단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투표를 해서 남자 여자 한 명씩을 뽑아서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가게 하자. 뭐지 왜?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네.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뽑힌 어떤 누나랑 잘 모르는 누나랑 영화를 보러 가서 누나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저만 펑펑 울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너무 슬프더라고 나는. 그렇군요. 그 영화 장면들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인지. 그렇군요. 확실히 그 어떤 스토리나 상황을 만드는데 힘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린 마일은 못 봤거든요. 네네. 원작이든 영화든 못 봤는데 제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지 모르겠는데 TV에서 지나가면서 이런 영화가 있다고 선전을 해주는데 그것만 보고도 저 영화는 꼭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기억해뒀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못 봤지만 그래서 확실히 뭔가 힘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인데 그것도 이 사람이 원작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스티븐 킹의 소설을 공포 소설이니까 챙겨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거 완전 최근작은 아니지만 2014년에 미스터 메르세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공포가 아니고 추리 미스터리 쪽이에요. 그래서 그 은퇴한 경찰이 살인마를 쫓는 내용인데 이게 스티븐 킹이 본격적으로 쓴 첫 미스터리 추리 작품인데 이걸로 무슨 상을 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뭐 빌 호지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3부작인데 그중에 첫 작품이고 아마 다음 작품이 나왔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공포 소설이 저처럼 약간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런 작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 캐리 있잖아요. 저는 네. 이거 작품 목록 이렇게 쭉 보면서 유명한 거 뭐 미저리나 쇼생크 탈출이나 이런 거만 알겠는데 네. 캐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첫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근데 캐리는 나는 잘 모르는데 하고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 그 영화 봤더라고. 처음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이 생리대랑 이런 거 던지는 장면이 인상적이거든요. 그 얘기 나오는데 내가 아는 어떤 영화랑 닮았네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나 그 영화 봤다 이렇게. 그렇구나. 집에서 어느 날 케이블 돌리다가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는 리메이크작 2013년 리메이크작이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키게스의 힛걸로 나왔던 그 소녀가 나와요. 되게 잘 큰 그 소녀 아닌가요? 네, 잘 큰 그 소녀. 네. 모르겠네.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것도 이분 작품이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억 5천만 부나 팔렸고 영화도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 사실 청취자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이 여러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머릿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력서, 글쓰기란 무엇인가, 연장통, 창작론, 인생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머릿말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스티븐 킹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머릿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글쓰기에 대한 책은 헛소리로 채워지기 쉽고 그래서 책이 짧을수록 헛소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이 책을 짧게 썼다. 뭔가 전혀 젠체하는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인 거죠. 매우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말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널리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죠. 글쓰기는 인간의 일이고 편집은 신의 일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편집 쪽이랑 약간이라도 접점이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타는 책이 찍혀 나와야 보여요. 그럼요. 그때서야 보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늘 준비해 놔야. 자, 그리고 이력서 부분은 작가로서 그 자기 삶의 이력을 에세이처럼 기록한 부분인데 그 읽고 나면 저는 그랬어요. 이 이력서까지는 글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 이력서 부분을 쭉 읽고 나면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말하는 글쓰기 방법론이면 되게 좋은 도움이 되겠다.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서 연장통 그 연장이 첫 번째 연장이 낱말, 뭐 두 번째 연장이 문법 이런 식으로 필요한 연장이 있다 이런 얘기이고 창작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창작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창작론이라는 그 중간에 면지가 맞나요? 간지일 거예요. 네.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인데
나는 소설이란 땅속의 화석처럼 발굴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소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세계의 유물이다. 작가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연장통 속의 연장들을 사용하여 각각 유물을 최대한 온전하게 발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스티븐 킹의 창작론을 바로 네.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론인데 후기를 대신해서 유혹하는 글쓰기를 쓸 당시에 사고가 크게 나요. 네, 큰 사고였죠. 굉장히 크게 났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시기를 또 에세이처럼 썼는데 저는 참 대단하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겪고 다시 쓰는 것도 대단한데 이런 그 사건을 이렇게 쓰다니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사건 관련해서 제가 자료조사하다 봤는데 교통사고였거든요. 네. 교통사고였는데 그 스티븐 킹을 차로 친 그 사람은 2년인가 뒤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나 그렇고 진짜? 스티븐 킹을 친 차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문이랑 섞여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거기 뭐라고 설명이 돼 있었냐면 그 차를 스티븐 킹 아내가 샀다. 사람들한테 이게 스티븐 킹을 친 차다 이렇게 떠돌까봐 스티븐 킹이 그 아내가 차를 샀고 스티븐 킹이 배트로 다 부셔버렸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배트로 차 부수려면 부수다 골병 들겠네요. 쉽지 않을 텐데. 네, 세자님 이제 책 얘기를 좀 같이 해보죠. 네네. 읽고 나서 어떠셨나요? 저는 다 읽고 나서는 물론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서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이분이 워낙 글을 재밌게 잘 쓰시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기 인생 이야기죠. 이력서 부분에 그런 걸 읽으면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읽고 있었는데 유년 시절부터 해가지고 잘 읽고 있었는데 읽으면서 퍼뜩 근데 이걸 내가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그럴 수 있죠. 유년기에 막 이렇게 똥 싸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다 그 글 쓴 그런 자기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딱 다 읽고 나서 사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작가구나. 그냥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책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스티븐 킹의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고 그걸 글로 쓰는구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느껴져서 맞아요. 그 부분이 전 제일 좋았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진실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쟁이들이 잘 사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독자들이 다 알 거다. 진실하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쓰고 있는 태도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치돼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어디쯤인가요? 334페이지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책을 거의 다 읽었을 때 이제 덮기 얼마 전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걸 여기까지 읽다 보면 약간 아까 공고님이 괜히 읽었다는 얘기 하셨지만 좌절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다 보면 맞아요. 뭐야 이거 있어. 나는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막 좌절하다가 근데 마무리는 또 훈훈하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마무리를 잠깐 읽어볼게요. 네. 나머지는 이 부분이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허가증이랄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여러분도 해야 한다는, 그리고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해내게 될 것이라는 나의 장담이다. 글쓰기는 마술과 같다. 창조적인 예술이 모두 그렇듯이 생명수와도 같다. 이 물은 공짜다. 그러니 마음껏 마셔도 좋다. 부디 실컷 마시고 허전한 속을 채우시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실컷 난도질하고 반창고 붙여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읽다 보면 이분은 글을 정말 즐거워서 쓰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그거 있었어요. 이분이 그
자기 아들한테 네. 색소폰이었나 트롬본이었나 이런 걸 아들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줬다. 아 맞아, 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완전 인상적인 일화였어요. 사줬는데 한 1년인가 아이가 했대요. 잘 했는데 근데 스티븐 킹은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쪽으로 나가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다고. 왜냐하면 레슨해주는 선생님이 하라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의 열정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만 했다. 그렇죠. 그 열정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진짜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고 맞습니다. 나는 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전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쩌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면서 그 작가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잠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쓸만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뭐 그때그때 이렇게 꺼내서 쓴다. 그쵸. 이런 분들 있는데 그래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작가겠죠. 네. 저는 어쨌든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 캐리라는 작품이 성공하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 이제 스티븐 킹이 뭐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작은 탁자에서 그 소설을 쓰고 단편 소설 투고해서 뭐 $2,000 벌고 막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장편 소설이었는데 사실 캐리는 스티븐 킹이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린 소설인데 저는 그거를 아내가 주워준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아 그럼요. 물론 여자분들도 결혼을 잘하셔야겠지만 네. 결혼을 잘해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거를 꺼내서 읽어보고 이거 괜찮으니까 계속 써봐. 네, 스티븐 킹이니까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꾸겨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괜찮다고 발굴해 주셨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일단 양양본 팔리고 제가 성공한 건 보급판, 그 문고본이라고 하죠. 문고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스티븐 킹이 집에 있다가 그 대리인 출판 저작권 대리인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캐리의 보급판 판권이 $400,000에 팔렸다. 40만 달러면 4억이죠. 그런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4억이죠. 근데 이제 계약이 5대5니까 스티븐 킹 목소리는 2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스티븐 킹이 자기가 그래서 다리가 너무 떨려서 이제 스티븐 킹이 그 대리인에게 방금 $40,000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니다, 40만이다. 그래서 그 중에 네 몫은 20만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아직도 문간에 서서 거실 너머로 우리 집 침실과 조의 침대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샌포드 스트리트에 있는 이 집이 월세 $90인데 이게 너무 갭이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요. $90의 월세를 내고 사는데 $200,000를 번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아내가 처가댁에 가 있었나 그랬는데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이제 출발했다고. 그래서 스티븐 킹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되게 근사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시내로 나갔는데 그 시간에 문을 연 가게가 라버디어 약국이라는 가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갑자기 태비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비가 아내입니다. 네. 뭔가 값비싸고 굉장한 것이어야 했다. 나도 그러려고 노력은 했다. 그러나 인생의 진리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라버디어 약국에는 정말 값비싸고 굉장한 물건은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는 사실. 이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최선의 선택으로 헤어 드라이기를 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이건 왜 주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양쪽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보급한 판권이 팔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다. 다시 말해주었다. 태비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어깨 너머로 자꾸 초라한 우리 집안을 둘러보더니 곧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이 단락이 끝나요. 진짜. 그런 건지 뭔가 일부러 극적으로 써서가 아니고 물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극적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있었던 일을 뭔가 너무 대단히 과장해서 쓰지도 않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그 단순히 이런 느낌이었다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많이 느껴져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뭐랄까 그 와중에도 드러나는 글솜씨랄까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게 뒤에 나오는 조언이랑도 다 있어요. 뒤에 나오는 조언 중에 그게 있거든요. 뭐
부사를 빼라 이런 얘기하면서 네. 독자를 대신해서 생각해 주지 마라. 독자도 생각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식어구로 과한 걸 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딱 그렇게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황이랑 이런 걸 묘사를 하지 그때 나는 얼마나 흥분됐었고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수식어구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우리는 고스란히 그 감정을 다 전달을 받잖아. 맞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게 이제 설명이랑 글이 다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책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저는 이 책은 사서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럼요. 이거 제가 어제인가 봤는데 그 새로 개정판처럼 나오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무슨 행사 뭐 얼마 이상 사면 굿즈까지 같이 주는 행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도 바뀌고. 그렇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킹이 사람마다 글쓰기 스타일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저는 보면서 제일 이렇구나라고 느꼈던 게 스티븐 킹은 플롯을 먼저 짜지 않는다고. 네, 맞아요. 중요한 건 플롯이 아니고 스토리다. 그래서 자기는 등장인물들이 창조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발굴이라고 하는데 작가도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지금까지 글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를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쓰는 방법도 있구나. 어디서 이런 걸 배우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결말은 정해져 있어야 쓰는 편이에요. 글의 결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그 스티븐 킹이 발굴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많이 동감했었어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저는 인물 이름 같은 것들도 그냥 계속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이상합니다. 네. 그 인물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쓰면서 네 이름이 뭐냐고. 뭐 이름이 뭐냐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상하죠. 걔가 대답해 주거든요. 그렇게 나온 이름들인데 보통. 그래서 그런 분이셨구나. 네. 스토리 같은 것도 그래요. 그래서 결말이 저기인 건 아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는 몰라요. 그런 건 안 짜요. 그래서 그냥 인물이 출발점에 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가는지는 저도 그냥 보는 편이어서 발굴이라는 면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작가마다 아마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장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쓴 테드 창은 그렇게 단편만 내고 중단편만 내고 작품 텀이 긴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만 쓴다. 그리고 그게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가 명확해지면 그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쪽은 이제 과학이랑 SF 쪽이라서 장르의 특성도 있겠지만 작가의 성향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쪽은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의 구조들이 토니바켓처럼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더 설계하고 쓰시는 느낌이겠고, 이쪽은 아무래도 미스터리, 추리, 공포 이런 거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끌고 나가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스티븐 킹처럼 쓰면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작가가 덜 전지전능해지고 캐릭터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보면서 그 스티븐 킹이 스토리를 밀고 나간다라는 얘기에서 또 뭘 느꼈냐면 초고는 그냥 막 써도 되는구나 라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나 들은 걸로는 알고 있었죠. 초고는 초고일 뿐이다. 그쵸, 예. 그랬는데 보통 쓰다 보면 그래도 이 문장은 이 문장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쓰면서 계속 하는데 그쵸. 그런 건 무의미하고 한번 끝까지 다 쓰는 게 중요하구나. 다 쓰고 나서 한 스티븐 킹은 한 6주 정도 버려두라고. 맞아요.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게. 그 이유도 전 되게 재밌었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막 할 수가 없다. 그치, 칼질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칼질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6주쯤 지나면 내가 쓴 것 같기도 하고 남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때가 훨씬 쉽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오셨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가 오셨나 봅니다는 비문이겠죠? 뭐가 오실 수도 있죠, 뭐. 네. 그래서 스티븐 킹처럼 일단 쭉 쓰고 나서 나중에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더 넣을 수도 있고 일단 초고를 완성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글쓰기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 처음에 초고를 쭉 쓸 때는 굉장히 열정에 차서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끊거나 이제 그런 퇴고를 하거나 그러기 시작하면 그 어떤 열정의 숨 같은 게 죽는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한숨에 다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한 번에 쭉 다 쓰지는 못하는 편이고 조금 계속 야금야금 수정해 가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부분들이 꽤 마음에 들 정도가 돼야 다음 부분으로 나가는 편인데 이거는 뭐 어쩌면 상황에도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저는 쭉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아주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쓸 텀이 났으면 이전에 뭘 썼는지를 상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걸 읽다 보면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고칠 때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스티븐 킹이 어떤 작가를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하죠. 그 작가는 그 자기가 쓰면서 계속해서 고쳐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면 바로 출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작가도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런 작가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작가라고 하는 걸로 뭐 아닙니다. 그 발굴을 예로 들자면 스티븐 킹은 그 뼈대가 드러날 때까지 처음에 붓으로 막 이렇게 해서 꼬리까지 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쵸. 하는 편인 거고 저는 꼬리 정도를 이제 결말을 본 다음에는 머리부터 아주 세밀하게 전체 윤곽은 모르겠고 성격이지. 성격이야. 성격입니다. 네. 그거는 작품 스타일이 작법 스타일이기도 한데 네. 작법 스타일은 성격에 맞게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페이지로는 311페이지. 그러니까 인생론의 그 간지에 있는 네. 표현인데 짧습니다. 궁극적으로 글쓰기란 작품을 읽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울러 작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준다.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스티븐 킹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 책만 봐도 느껴져서 맞아요, 예. 훨씬 더 이렇게 진심처럼 와닿는 것 같아요. 뻔한 얘기처럼 안 들리고. 맞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신다고. 네. 그 돈 벌기 위해서 글 쓰는 거냐? 자기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난 재밌어서 쓰는 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 원래 자기는 그 사고가 나기 전까지였나? 사고가 나기 전까지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탁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 큰 탁자를 어디서 구해다가 방 한가운데다 놓고 여기가 내 서재방이다 이랬었는데 사고 이후에는 그걸 이제 한쪽으로 밀어뒀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삶이 예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술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대가의 면모를.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킹이 어쨌든 대중소설가라는 평을 받고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서 약간 뭐랄까 낮춰지는 스티븐 킹을 낮춰보는 면이 강했다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판단을 바꾼 비평가들도 있고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공로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러면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트럼프를 싫어해서 트럼프를 저격하는 트윗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이분은 약간 골수까지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해서 트럼프 기간에는 나라와 어떤 관계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상은 아무래도 좀 줄어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에 관련해서는 그 명언이 하나 있죠. 얼마 전에 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받을 때 밥 딜런 친구분이셨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밥 딜런의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상이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고 깃발을 꽂아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꽂아주든 안 꽂아주든 에베레스트는 제일 높은 게 맞는 건데 상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쯤 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철학적이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티븐 킹의 이 이야기들은 일단 그 자체로도 너무 좋은데 방금 얘기랑 연관지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떤 말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 말이 얼마나 좋은가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영향력이 뭐 그냥 뭐 사회적인 위치랑 유명세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랄까 어떤 삶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변기를 엎어놓고 셈이라고 한다고 그게 작품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게 궤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걸 잘 느껴요. 알죠. 직관으로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알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좋았던 부분 다른 부분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요. 저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접어놨어요. 원래 책 접는 거 안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책 접는 것도 싫어하고 책에 밑줄 긋는 것도 싫어하는데 네. 이제 그런 성격을 바꿔보자 해서 접지는 말고 밑줄만 긋자. 처음에 빨간 펜으로 그으려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샤프로. 근데 이 책을 그 밑줄을 긋거나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접어야겠다. 안 그러면 찾을 수가 없겠다. 이래서 접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접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접어서 어디를 봐야 할까 싶은 느낌이에요. 저 그래서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어디를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정 모르겠으면 그냥 쭉 넘기다가 접힌다 아무거나 펴서 하지 뭐. 그래,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 첫 부분인데 74페이지예요. 네. 74페이지가 이제 그 아내 태비를 처음 만나는 부분인데 네. 그 만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같은 데서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저 여자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반 후에 결혼했다고 그 여자랑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녀를 사랑하게 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던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녀의 시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자기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섹시한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가터로 고정시키는 실크 스타킹을 신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문장을 썼는데 이 와중에도 위트를 잃지 않는 스티븐 킹을 볼 수 있습니다. 셰샤님이 꽂힌 부분은 가터일까요? 그보다는 실크 스타킹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이제 젠체라든가 허례허식 같은 걸 워낙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써야 된다,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 이분이 이제 질려있던 것 중에 하나 이 당시 문학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를 막 그럴싸한 뭐 개똥 같은 시를 발표해놓고 이 시가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 게 허용되지 않는 시절. 그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냥 시는 느낌대로 이렇게 쓴 거지 뭐 이런 시절 있어 보이게 쓰면 되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 아내의 시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 태비의 시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은 자기 글을 정확히 이해하고 썼구나. 그리고 내가 읽어주는 내가 그 글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너무 통해서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 엄청 로맨틱한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글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스티븐 킹에서 제가 별표를 4개나 쳐놨네요. 굉장히 짧은데 글쓰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교훈들은 스스로 찾아 익혀야 한다. 293페이지 창작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뒤에 아마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거나 많이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네네. 그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이분은 책을 읽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책을 한 권은 꼭 가지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어디든 대기할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펴보고. 그쵸. 그래서 그게 약간 정확한 어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포털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나를 지금 현실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갑자기 인도해준 어떤 문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읽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분은 그래야 한다 해서 막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읽는 거고 좋아서 쓰는 거고 이래서 좀 되게 부러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덜 대단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참 좋겠다 싶은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뭔가 네.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저는 여전히 유년시대에 똥 싸는 얘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끝까지는 연결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작가로서 문학적 자양분을 얻었는가가 그 시절에부터 이제 온 거기는 한데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엥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딱히 없어요. 아쉬웠던 부분이. 나는 다 지적했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스티븐 킹 선생님 듣고 계시죠? 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좋게 읽었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아쉬움은 있겠네요. 한 번에 읽히진 않았어요. 그렇죠. 두고두고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 뭐 재미가 없거나 지루해서가 아니고 한 번에 읽을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구나. 다 소화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밑줄을 치거나 체크를 하면서 읽고 있다가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놓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이제는 없는 제재 때문에 또 뭔가 책 추천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코너 속의 코너죠. 네. 네. 한국 작가가 쓴 글쓰기 책도 한 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단순히 글쓰기 책이라기보다 글쓰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추천하는 책은 김현수 작가의 소설가의 일입니다. 네. 소설가의 일은 읽은 지는 좀 지나서 내용이 거의 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 단어 하나 명확하게 기억나요. 핍진성이라는 단어. 그 책에서 처음 본 단어. 저도 네. 처음 본 단어인데 그 책에서는 사실 이 핍진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건져도 충분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설가의 일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서사적 허구에 사실적인 개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수용하는 관습화된 이해의 수준을 충족시키는 소설 창작의 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동기부여나 세부 묘사 등의 소설적 장치를 들 수 있다. 자, 한국어인데 이것도 좀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네. 찾아왔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핍진성을 찾으면 핍진성은 텍스트 외부의 현실과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텍스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 언어, 상황과 개연성들이 신뢰할 만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보일 때 핍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자연적이나 공상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텍스트 역시 내부적인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플롯 내부 현실의 개연성에 의해 고도의 핍진성을 가질 수 있다. 간단하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냐. 개연성이 단순히 높다고 이럴 수도 있지 해서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해서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냐가 핍진성이라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가의 일을 보면 조금 더 좋은 설명이 되어 있을 테니까 네. 시간 되시면 김현수 작가 네. 작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책 읽을 61회 스티븐 킹의 창작론 유혹하는 글쓰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 책 나온 지 오래됐지만 요번에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새로 다시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네. 글쓰기도 그렇고 뭐 내가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 방송 계기로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제목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한 번도 읽어볼 생각을 못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창작론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 스티븐 킹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유익했다. 꼭 여기 나온 게 막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방법론을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작가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삶을 엿볼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 읽고 제일 좋았던 거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의 태도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게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스티븐 킹이 레이먼드 챈들러 얘기를 하면서 문체 같은 걸 보면서 많이 뭐 공부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참고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레이먼드 챈들러가 작가에게 남는 건 결국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태도 자체가 스타일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단순히 문장을 어떻게 쓰고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장을 쭉 읽으면 어떤 류의 말투로 말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아마 50분, 1시간 정도 저희 함께 방송을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럼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글 쓰고 있는 사람들이래. 와. 근데
맞지 뭐. 그럼요. 쓰고 있지 뭐. 누가 어디 책으로 실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쓰고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글 쓰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글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글쓰기는 뭐 따로 배워야 될 거 없고 한국어 정도 할 줄 알면 네. 집에 남는 키보드 하나 정도 있으면 그렇죠.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참에 만약에 쓰던 분들은 조금 더 잘 써보자. 아니면 잘 이라는 표현이 약간 부적절하면 조금 더 내가 만족스럽게 써보자. 내가 행복하게 써보자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네.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번 써볼까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글을 계속 쓰고 있지만 고통스러우면서도 좋아요. 글 쓰면 맞습니다. 진짜로. 네. 맞아요. 재밌고 좋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이게 안 나온다는 걸 아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책 읽을 61회 네. 아직도라는 주제로 유혹하는 글쓰기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샤샤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hind Story. 핍진성은 텍스트를 왜 자꾸 테스트라고 하지? 핍진성은